네, 임하람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특파원님,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오늘 이번 주에 두 번째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 지수는 전장 대비 0.4% 상승 마감했고요. S&P 지수와 나스닥 지수 모두 어제보다 0.7%가량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전장 대비 0.75% 상승한 모습이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0.69% 상승하면서 15,000선에 이제 바짝 다가간 모습입니다. 네, 간판 금융시장 동향 간단히 살펴보면요. 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글로벌 달러화 지수가 104.2선 나타내면서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한 수준입니다. 채권 금리, 장기 금리는 하락을 했는데요. 10년물 금리가 4bp가량 하락을 하면서 3.7% 아래로 내려섰습니다. 3.67%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금리 하락이 아무래도 오늘 테슬라와 이 애플이 다시 좀 주가가 반등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반면 이제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내년 2월물 WTI 가격 전장 대비 5.32% 하락하면서 배럴당 72.84달러에 거래를 마쳤고요. 또 금 같은 경우는 어제에 이어서 이제 연초 굉장한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 오늘 온스당 1,859달러대에 마감을 했는데요. 금 가격은 올해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서 안전 자산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고요. 지난해 6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금이 조금 움직이는 것 같네요. 최근에 한 1% 정도 움직인 것 같고요. 어제 주식시장은 결국은 0.7% 정도 올라서 끝났는데 장중에는 뭐 2% 가까이 그렇게 위로 아래로 움직였던 것 같은데요. 장중 흐름도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오늘 이제 2023년 두 번째 거래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말 그리고 연초 반등을 반짝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기대감에 힘입어서 3대 지수는 결국 이 하락세를 말아 올리면서 상승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3대 지수 모두 상승폭이 1%에 달하지 않으면서 이제 소폭에 그쳤고요. 장중 내내 3대 지수는 약간 혼조 흐름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지수는 혼조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는 오후에 발표된 연준의 이 FOMC 의사록에 대기를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FOMC 의사록이 여기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 이제 장마감 약 2시간 전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FOMC 의사록이 발표된 직후에는 이제 다우가 잠깐 음전하는 등 상당한 좀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이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FOMC 의사록에서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스탠스를 그대로 보이면서 투심에는 좋지는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하록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들, 어떤 내용들 나와 있나요? 매파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12월 FOMC 의사록이 오늘 공개가 되었습니다. 지난 이제 12월 연준이 50bp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당시 과연 이 연준 내부자들이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에 대한 좀 세부적인 그림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연준 위원들은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계속해서 긴축을 이어가겠다라는 뜻을 그 회의에서 피력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12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당국자들은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올해 2023년에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이제 올해 즉 2023년에 금리가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시장은 이번 FOMC 의사록에서 과연 2023년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볼 위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23년에는 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사실을 조금 확실시 해줬고요. 이는 이제 시장의 일각에서 아직까지 있었던 연말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조금 이제 좀 불식시키는 이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12월 FOMC에서 이제 시장과 연준 사이에 약간의 어떤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지금 연준은 지난 12월에 금리 인상 속도를 기존의 75bp에서 50bp로 둔화시켰습니다. 시장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긴축의 속도가 조금 늦춰졌다라고 인지를 하고 또 이제 조금 반등하려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요. 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춘 것인지 금리 인상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말한 것은 아니다라는 뜻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상 속도를 둔화시켰지만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가 약화된 것은 전혀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점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11월 중에 이제 증시가 좀 랠리를 했었는데요. 금융시장이 이제 이렇게 랠리를 보인 점, 금융시장 자산이 완화적으로, 즉 다시 말해서 오른 점, 위험 자산이 이렇게 좀 오른 점에 대해서 이걸 이제 오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금융시장과 이 페드 사이에 어떤 오해로 인해서 금융 여건이 지나치게 완화가 된다면 결국 이 페드가 추진하고 있는 물가 안정에 대한 노력 또한 이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 금융 환경이 연준의 의도와는 달리 부적절하게 완화가 될 경우 연준이 계속 가고 있는 이 긴축의 행보를 좀 해칠 수 있다라는 점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몇몇 참석자들은 통화 정책을 너무 일찍 완화하는 거에 대한 경계 목소리를 여전히 강조를 했고요. 또 이제 연준이 50bp로 금리 인상 속도를 둔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전망에 상방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인플레가 조금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 위로 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직 경계의 끈을 늦추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지금 12월 FOMC에서 연준은 경제 전망을 함께 발표를 했었는데요. 당시 위원들의 올해 금리 전망치 중간값이 5.1%로 제시를 됐습니다. 기존의 4.6% 대비 높아진 수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의사록에서 긴축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뭐 시장이 봤던 거하고 크게 벗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위원들이 일찍 금융시장에 올라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애써서 많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어제 이 의사록 말고도 연준 의원의 발언이 있었죠? 네, 이 의사록에 이어서 연준 위원회 다소 좀 매파적인 발언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나온 뉴스인데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을 통해서 최종금리 수준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올해 기준금리가 5.4%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페드가 전망하고 있는 올해 금리 수준이 5.1%인데요. 이거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금리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카시카리 총재 같은 경우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인플레가 정점에 다다랐다고 단언하기에는 좀 너무 이른 시점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인플레가 정점에 이르렀다고 이제 자신할 수 있을 때까지,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적어도 앞으로 향후 몇 번은 금리를 인상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상당히 좀 높은 수준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연준의 기준금리가 4.25%에서 4.5% 범위인데요. 5.4%라고 하면 지금 현재 수준에서 추가로 1%포인트 가량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카시카리 같은 경우 이제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이것이 금리가 미치는 영향이 즉각적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이 시차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결국 연준이 정책 금리를 더 오랜 기간 훨씬 더 높게 유지를 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카시카리 총재 같은 경우는 올해 FOMC에서 금리 결정 투표권이 있는 인물이고요. 연준 내에서는 다소 매파적인 인물로 이제 분류가 되는 사람입니다. 네, FOMC 의사록 전체도 매파적으로 나왔는데 특히나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1%나 더 높은 수준으로 초매파적인 발언을 또 했군요.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 밖에도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고용 쪽 지표도 나왔고 또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도 나왔죠. 이 부분도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 고용 관련 경제 지표와 제조업 관련 경제 지표가 이제 주요한 것은 두 개가 나왔습니다. 엇갈린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우선 미국의 고용 지표는 이제 조금 호조를 보였습니다. 미국 지난 11월에 있었던 구인 이직 보고서인데요. 미국 노동부의 이 고용 보고서보다는 한 달 늦게 나오는 자료이지만 좀 이 구인 시장, 고용 시장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노동 시장에 대한 정교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지표입니다. 이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채용 공고가 1,045만 8천 건으로 집계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월가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생각보다 좀 공고가 많았던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채용 공고 같은 경우 이 지난해 3월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지난해 3월 이제 경제가 좀 정상화되기 시작하면서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는데 그 수준에 비해서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미국의 이제 팬데믹 발생 이전 수준보다는 여전히 많은 수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 결국 증시에는 좀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비농업 고용 지표 12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제조업 관련 지표도 하나 나왔는데요. 미국의 공급관리협회가 집계한 미국의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PMI 지수는 부진한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48.4로 집계가 되면서 50을 하회했습니다. 이 지수가 50을 하회했을 경우에는 제조업 업황이 위축이 됐다라는 의미이고요. 이 ISM, 이 제조업 PMI에 따르면 지난 11월 이전, 그러니까 뭐 지난 11월, 12월을 제외하고는 그전에는 30개월 연속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흐름이 작년 11월에 꺾였었고요. 그리고 12월까지도 부진한 흐름을 연속해서 이어갔다라는 점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어제 시장 보면은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잡 오프닝 관련된 거, PMI 관련된 거는 현지 시간 오전 10시에 나왔고 그다음에 의사록은 오후 2시에 나왔는데 사실은 데이터에 의존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거는 같으나 뭐 방향성을 좀 없는 것 같아요.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조금 오르고 다시 내리고 또 내리면 또 오르고 이런 방향성에 관련돼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또 연초 거래이기 때문에요. 많은 트레이더들과 투자자들, 올해 시장의 방향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오늘 여러 이슈가 있었지만 다소 이제 좀 뚜렷한 방향성이 아직까지 나타나는 모습은 아닌데요. 이번 1월의 방향성은 아무래도 이번 금요일 날 발표가 되는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표에 따라서 조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월에는 페드의 경제 정책 회의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방향성을 가늠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번 6일에 나오는 고용 보고서 관련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좀 시장이 방향성을 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는 물가 지표보다도 고용 보고서에 더 많은 주목이 가해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목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오늘 카시카리 총재가 발언을 했지만 이외에 여러 연준 위원들 인사 그리고 고위급 인사들의 발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페드의 매파 인사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는 75bp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5%에 달하는 최종 금리를 좀 선제적으로 많이 예상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좀 연설이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연초 방향성을 제시해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외에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라든지 리치먼트 연은 총재, 그리고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그리고 리사 쿡 연준 이사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아직까지 이런 재료를 확인하기 전에 시장이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트 호건 라일리 파이낸셜 전문가는 현재 시장은 대체로 관망 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지난해 성적이 너무 끔찍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 테러블한 한 해를 우리가 보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다시 이제 투자에 나서기 전에 조심스러운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주 후반에 나오는 고용 지표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은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간밤에 종목과 섹터 흐름도 좀 짚어주시고요. 특히나 애플, 테슬라 급락했던 이 두 종목도 궁금하고요. 이에 관련돼서 월가에선 또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을까요?
네, 오늘 3대 지수가 대체로 상승하면서 에너지주 그리고 헬스, 필수 소비재를 제외한 섹터는 대부분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오늘 빅테크가 좀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 시장을 무너뜨린 이제 테슬라라든지 애플이 좀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지지력을 제공을 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 오늘 4%대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플 또한 오늘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하면서 전에 이어졌던 급락세가 일단은 이제 진정이 된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만 보면은 이제 이 양 주식이 조금 반등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걱정거리를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굉장한 좀 걱정스러운 시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CNBC 방송 같은 경우 연초부터 이 애플과 테슬라가 시장의 심리를 상당히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는 굉장히 좀 불길한 징조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결국 지금 월가에서는 이 애플과 테슬라 요 두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중국을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리스크가 뉴욕 증시 최고 대장주들을 짓누르고 있다라는 평가를 한 건데요. 결국 이 중국의 수요가 이 테슬라와 애플에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벗어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또 급증한다든지 또 이런 것에 따른 생산과 수요 둔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주가가 좀 의미 있게 반등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애플의 전체 매출의 17%를 차지를 하는 이 대륙입니다. 또 테슬라의 중국 매출은 전체의 23%에 달하기 때문에요. 결국 이 중국 리스크가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이 주가가 좀 안정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이제 월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이제 곧 이제 애플의 4분기 성적이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이 애플의 4분기 성적도 조금 이 월가 컨센서스보다 부진할 가능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애플과 테슬라 양사 모두의 중국은 이 생산과 수요의 심장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중국에서 어떤 계속해서 잡음이 들리는 것은 이 두 주식에 단연코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테슬라가 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반등을 한 모습인데요.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도 월가에서 치열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매수냐 매도냐 뭐 이것이 문제인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 이 월가에서 테슬라를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 중에서 과반 이상 64%가량의 분석가들이 테슬라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테슬라에 대해서 매수 추천 의견 주고 있고요. 웨드부시 또한 매수 의견, 저점 매수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더 해야 된다. 어쩌면 이제 $100 선도 좀 하향 이탈할 수가 있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JP 모건과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대한 매도 의견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오늘 또 당중에 월가에서 나온 좀 중요한 소식이 있는데요. JP 모건의 수석 투자자가 뉴욕 증시가 지금 현재 수준에서 추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이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JP 모건 이코노미스트는 주가가 저점을 다지기 전에 현재 수준보다 7%가량 추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 월가에서는 과연 우리가 작년 10월에 S&P 500 같은 경우 저점을 기록한 것인지 혹은 여기서 그 수준보다 더 낮아질 수 있을지를 이제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반으로 의견이 양분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10월 저점 수준에서 우리가 이제 최근 52주 저점을 마무리를 시키고 그 수준보다 높아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 밸류에이션이 조금 턱없이 높다라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오늘 이제 개별 종목 중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 있는데요. 다우존스 33 산업평균 지수에 편입된 클라우드 서비스 종목인 세일스포스입니다. 세일스포스가 직원의 10%가량을 해고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이번 해고를 통해서 7,000명 가량이 대상이 되게 됩니다. 세일스포스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이 회사에 대한 수요가 너무 늘어나면서 너무 많은
직원을 고용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어려운 경제 여건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좀 감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근 있었던 빅테크들의 감원 행렬에 이제 합류를 했습니다. 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관련 업종인데요. 여기에 덩달아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또한 4%가량 급락을 했고요. 또 오늘 월가 투자은행인 UBS 같은 경우 클라우드 업종에 대한 조금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또한 4% 이상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 흐름 그리고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까지 쭉 정리해 주셨네요. 임하람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특파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